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사실 이런데 저는 경기도에서 왔거든요. 근데 1시간 반, 40분 정도 할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요. 아마 오늘 수료식이 있어서 뭐 준비된 거 그냥 얘기하지 않고 쭉쭉 넘어가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얘기를 시작해도 되겠죠? 네. 근데 재미없으시죠? 이렇게 5강이나 되는 걸 계속 들으시고 도움이 많이 되셨어요? 네. 다행이네요. 마지막 제가 피날레를 잘 장식해야 될 텐데. 예. 먼저 주민 참여나 주민 자치가 어떤 의의가 있길래 요즘에 이렇게 많이 얘기하나. 아마 앞에서 비슷한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좀 또 다른 버전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민자치 이런 것들의 제도적 근거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제. 이거 지방자치제 얘기하기 전에 사실 또 하나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광주 서구를 지역이라 그래요? 지방이라 그래요? 지역. 예, 저는 지방이란 말을 되게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지방이라는 거는 중앙이 있고 변두리 이런 의미가 강해요. 근데 왜 예를 들면 서울은 중앙이고 광주는 지방인가요?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서울도 하나의 지역이고 광주도 하나의 지역이고 서구도 하나의 지역인 거죠. 동등한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웬만하면은 지방이란 말보다는 지역이란 말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저는 우리 일상적으로 표현하는 것 중에 또 서울에 올라간다 그리고 광주로 내려간다 이렇게 여러분도 그렇게 표현하시죠? 그것도 차별적인 말이에요. 왜 서울은 올라가요? 서울에 가는 거고 광주에 가는 거죠. 예, 그런 거죠. 어쨌든 제도적으로는 지방자치제라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저도 그 말을 쓰는데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교과서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냐면 지방자치제도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로 구성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단체자치는 어떤 거냐면 광주 서구가 광주 서구청장님과 서구 의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을 단체자치라고 해요. 주민자치라고 하는 건 광주 서구에 사는 주민들, 여러분들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운영하는 것을 주민자치라고 해요. 이 두 가지가 다 지방자치제의 중요한 의의를 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제도적으로 단체자치 중심으로 만들어졌어요. 주민자치의 의미가 약하죠. 그게 뭐냐면 각종 권한, 결정 권한들을 다 광주 서구청장님과 서구의회에다 주지 주민들한테 뭘 권한을 주게끔 설계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최근에 주민자치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강조되고 있긴 하지만 제도는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도도 요즘 계속 조금씩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99년도에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 설립한다든가 주민참여 예산제를 자치단체 의무로 한다든가 이렇게 좀 바뀌고 있는 와중인 거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지방자치제를 설명하는 몇 가지 핵심을 보면 사실은 지방자치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체자치라고 하는 의의보다는 주민자치라고 하는 의의를 더 강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991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방선거가 실시됐어요. 광주 서구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가 91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됐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부활했던 선거가 91년인데 그때 정부나 언론에서 지방자치는 참 좋은 것이요 하면서 막 홍보했던 말 중에 제일 많이 인용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프랑스의 학자인데 이 사람이 미국에 가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걸 보고 와가지고 지방자치제야말로 민주주의의 학교다. 시민들의 민주시민의식을 강화시킬 수 있는 민주주의 학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자치단체장이 일방적으로 모든 결정권을 행사하는 걸 보고 시민들의 민주주의 학교라고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아니에요. 이 사람이 미국에 가서 감동을 받고 온 것은 뭐냐면 시민들이 카운실들을 이렇게 구성해가지고 시민들이 위원회 같은 데서 직접 결정하고 직접 집행하는 걸 감시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야말로 정말 민주주의의 핵심이 아닌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살리는 것 아닌가 이런 걸 보고 와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의 학교다. 시민들의 민주시민의식을 역량을 강화하는 민주주의 학교다라고 얘기한 것의 핵심은 미국의 주민자치를 보고 와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또 하나 지방자치제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도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풀뿌리 민주주의. 풀뿌리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풀뿌리. 국어사전에서 뭐라고 설명할까요? 예, 풀의 뿌리. 풀의 뿌리예요. 그런데 이것에 사회 정치적 의미가 있어요. 외국에서도 영어로 그래스 루츠 하면은 그래스 루츠라고 하는 말이 단순히 풀뿌리, 그 잔디의 뿌리 같은 걸 의미하지 않고 사회 정치적 의미가 있어요. 이것을 그렇게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뭐라고 설명하냐면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다수 대중 이런 뜻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말로 치환하면은 풀뿌리는 순수한 우리말인데 한문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데 풀어보면은 민초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사람을 가르치는 민초들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선거에서 뽑힌 사람들이 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우리들이 일반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민주주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지방자치제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강화한다 이런 의미로 많이 쓰는 것이죠. 생활정치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정치는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정치는 여러분들 서구청에서 하는 일, 서구의회에서 하는 일을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뭐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 이런 걸 보면은 그 주제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부분을 다뤄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사는 집 뒤에 공터가 하나 있는데 여기다가 주차장을 만들 건지 문화센터를 만들 건지 공원을 만들 건지 학교를 만들 건지 아파트를 만들 건지 이런 걸 결정하는 게 광주 서구청에서 결정하지 않나요? 여기 공무원들도 많이 아시잖아요. 그런 걸 결정하는 게 지역의 정치예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는 학교에다가 급식비를 10원씩 지원할지 100원씩 지원할지 이런 걸 결정한단 말이죠. 우리들의 생활 문제와 굉장히 밀접한 것들을 가지고 토론하고 결정하고 해서 생활 정치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것은 50% 반은 맞지만 반은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말은 생활인들이 참여하는 정치라고 하는 의미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죠. 즉 지방자치제도가 민주주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의 핵심들을 다 끄집어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지방자치제도는 주민자치라고 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사전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주민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주민과 시민은 뭐가 달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시민이세요? 왜 시민이세요? 광주시에 사니까 시민이시죠? 진짜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류 시민이에요. 왜냐하면 인류 시민이 따로 있네요. 그렇게 따지니까. 왜냐하면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특별 시민이에요. 특별한 시민이에요. 시민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으로 태어난 것과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제도가 처음으로 태어난 게 똑같아요. 똑같은 시기, 똑같은 장소에서 태어났어요.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국가에서 태어났어요. 이때 시민의 역할이라고 하는 그 사회의 중요한 것들 직접 결정하는 데 참여할 권한이 있는 사람들을 시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민은 어떤 정치적인 의미가 결합된 것이에요. 근데 주민은 그런 의미는 아니고 서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서구 주민이죠. 뭐 서구 중에서 무슨 동에 살고 있는 사람은 무슨 동주민이 그냥 특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을 주민이라고 해요. 그럼 자치는 뭐냐면 한자에서 나왔듯이 스스로 다스린다는 뜻이죠. 주민들이 자신들이 사는 지역을 스스로 다스려 나가는 것을 주민자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주민들이 스스로 다스려 나간다고 해서 공무원도 필요 없고 구청장도 필요 없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우리가 익숙한 얘기이기도 하는데 이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 혹시 보신 적이 있으세요? 1조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 작년에도 광장에서 많이 외쳤는데 서울에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모든 이 광주 서구청을 운영할 수 있는 모든 권력 권한은 다 누구 거냐면은 주민들 거예요. 그럼 광주 서구청장님은 어떤 자격으로 이 광주 서구에 관련된 모든 걸 결정을 하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빌려준 거예요. 4년 동안 잘 써보라고. 아닌가요? 선거를 통해 4년 동안 빌려준 거예요.
여러 사람이 나왔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구청장님이 우리가 빌려준 걸 제일 잘 쓸 것 같아서 그분을 선택한 거죠. 뭐 여러분 중엔 지금 구청장님을 안 찍은 분도 계시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당선된 분이 지금 구청장님이에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여러분들로부터 빌린 거죠. 즉 이거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가치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요. 한 3, 40년 전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민주주의가 위기다 이런 얘기들이 들어왔어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 모든 건 우리 거고 우리 걸 빌려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세입자가 또 집을 사용할 권한이 있잖아요. 세입자가 근데 그 집에서 살다가 천장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수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허락도 안 받고 마음대로 집수리할 수 있어요? 큰일 나죠. 물론 돈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큰일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자치단체장은 제가 서구청장님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은데 서구청장님이나 서구의회 의원들은 중요한 게 결정할 때 여러분들한테 안 물어보죠? 이게 뭐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제가 서구청장님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의민주주의가 이렇게 심화되면서 그런 문제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게 무슨 민주주의야.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는 우리가 주인이라고 하는 건데 왜 우리한테 아무도 상의하지 않고 선출직 공직자들이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결정하지? 이런 문제의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정치인 지도자들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시민사회 관계자들도 그렇고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처음에 민주주의는 원래 직접 민주주의였는데 대의제 민주주의가 생겨날 때 많은 학자들의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때 장자크 루소라고 하는 철학자는 그때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도 아니다. 왜? 그러면 시민들은 오직 선거일에만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고 그 외의 나머지 시기는 통치당하는, 지배당하는 사람으로 전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반대를 했었는데 이 사람의 말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걸 사람들이 느끼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민주주의라는 위기가 생겼고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 제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정치 제도라고 다 인정을 해서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민주주의라는 정치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북한은 민주주의라는 정치 제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북한도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라는 정치 제도를 도입했어요. 거기 국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잖아요. 그런데 민주주의가 작동 안 될 뿐인 거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5공화국 때 민주주의가 전 작동 안 됐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당시 우리나라 헌법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민주주의를 도입했지만 실질적으로 작동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형식적으로나마 전 세계에서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를 도입했는데 이게 정말로 가장 좋은 정치체제라고 하면은 우리들의 삶의 질에 대해서도 뭔가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는 60년대, 70년대 산업화 시대에 경제가 막 성장할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산업화 시대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우리들의 생활이 좀 팍팍해진다는 걸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경제 성장률도 둔화되죠. 실업률은 늘어나죠. 이런 문제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후기 산업 사회로 들어서면서 그런 문제들이 다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정말 제일 좋은 정치체제가 맞아? 제일 좋은 정치체제면 우리들의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뭔가 답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들의 삶은 점점 팍팍해지지? 이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민주주의가 위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거죠. 아무튼 이런 거예요. 왕이 다스리던 사회에서 귀족이 다스리던 사회, 시민들이 다스리던 사회로 왔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시민들은 권한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문제 그리고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나라는 말로 표현되는 우리들의 삶의 질이 팍팍해지는 문제.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이것과는 다른 뭔가 새로운 사회 발전의 패러다임, 사회 발전의 논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인간이란 동물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모여서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 왔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걸 고민하게 되는 게
사람들의 속성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 지도자는 정치 지도자끼리 뭐 전문가들은 전문가들끼리 아니면 같이 모여서 같이 토론도 하고 고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그래서 나온 지금까지 나온 유일한 대안이 뭐냐면은 이제는 과거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는 우리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사회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데에 대해서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정치 지도자와 시민들이 권한을 공동으로 배분해서 같이 그 사회를 다스리는 운영자로 참여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질적인 삶의 발전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는 합의를 이끌어낸 거죠.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음직한 거버넌스란 말이에요. 이것을 협치라고 번역하죠. 요즘 협치란 말 많이 쓰죠. 협치라고 번역하죠. 사실 이 협치라는 말은 우리나라 학자들이 번역한 게 아니에요. 일본 학자들이 번역했어요. 거버넌스란 말을 국내로 수입하면서 어떻게 번역을 해야 시민들이 이 개념을 잘 이해할까를 고민하다가 번역한 게 협치예요. 사실 거버넌스는 되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저는 사실 농담반 진담반을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물 건너와서 정말 고생 많이 하는 용어가 두 개가 있다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버넌스라고 하는 거예요. 거버넌스는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많이 쓰냐면 민관 협력, 민과 간이 협력하는 걸 거버넌스라고 많이 생각해요. 민관 협력은요, 권한에 대해서 다루지 않아요. 그냥 협력한다 이것만 다뤄요. 거버넌스는 권한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 권한 배분의 문제가 핵심이 키워드예요. 행정 같은 경우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는 것 정도로도 거버넌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거버넌스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냥 의견만 수렴하는 거잖아요. 결정은 의견을 수렴한 행정에서 그냥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거버넌스라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물 건너와서 우리나라에서 고생 많이 한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버넌스의 핵심 요소는 권한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물론 쟁점은 있어요. 어떤 비율로 권한을 배분하는 게 적절한가? 이건 쟁점거리가 돼요. 그거는 시민들의 역량과도 관련이 되겠죠. 시민들이 할 수 없는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시민들한테 권한을 안 주려고 하는 것조차도 그것도 역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거는 시민과 행정이 적절하게 만나서 적절하게 협의해서 그 권한 어느 정도까지 줄 건지는 해야 되죠. 그런데 자치단체장이나 행정에서 너희는 이것만 가져, 이만큼만 가져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면 그것도 거버넌스라고 보기 힘든 거죠. 그런데 권한을 행사하려면 권한과 동시에 같이 항상 따라붙는 개념이 뭐냐면 책임이에요. 권한과 책임은 항상 동전의 앞뒷면같이 항상 따라다니는 동반되는 개념이죠. 그럼 시민들에게 있어 책임의 가장 우선적인 책임의 내용은 뭐냐면은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여는 귀찮은 거예요. 시간도 내야 되죠. 때로는 어떤 돈도 내야 돼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참여를 하지 않고 권한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나는 권한만 달라고 하고 책임을 안 지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버넌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존의 행정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주민들과 나누려고 하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주민들도 스스로 참여해서 어떤 일정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자세가 같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세상이 바뀌어서 주민들은요, 더 이상 자신들의 문제를 그냥 정치 지도자들한테 그냥 맡기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하는 집에 아까 사는 집 뒤에 공터가 하나 있어요. 여기를 서구청에서 지하 주차장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어요. 어떠세요? 싫죠? 그럼 여러분들 머리 뜨매고 서구청 앞에 달려올 마음이 있으세요? 없어요? 요즘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누가 꼬시지 않아서 주민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머리 뜨매고 플래카드 내고 그러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은 이제 니들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니들한테 모두 맡기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이해가 걸린 문제는 우리가 직접 결정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식들도 많이 이제 올라온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주민 자치라고 하는 건 시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자치분권대학에서 강의 듣고 하니까 주민분들만 하더라도 지역사회에 일정도 참여를 좀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게 그런 거죠. 내 방 같은 사람이 없어. 왜 내 옆에 사는 내 이웃에 사는 사람은 참여하지 않을까? 참여하면 좋을 텐데.
같이 참여하면 더 많은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좋을 텐데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근데 참 참여하지 않죠. 왜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요. 우리 광주 서구청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아? 아니면 우리 동네를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사람들은요, 다 여러분 중에 하루 종일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광주 서구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분 계세요? 여기 서구에 무슨 동이 있죠? 어느 동에서 오셨어요? 양동에 있었어요. 예? 양동. 양동? 예. 양동에 사는 주민들 중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 양동이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면서 사는 분이 계실까요? 있긴 있어요. 간혹 아주 드물게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 않죠. 통로 좁혀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와 내 가족들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살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광주 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양동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얘기 백날 해봤자 참여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기의 이해와 맞물리는 일에 대해서 참여하려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뒤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그런다. 뭐 이런 자기의 이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에 참여를 한다는 거죠. 즉 주민들은 더 이상 어떤 명분, 어떤 당위 이거 해보면 좋은 거야 이런 걸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건 아마 뼈저리게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주민들은 자신들의 이해를 가지고 참여하는데 문제는 지역사회라고 하는 게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역의 정치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지역의 정치가 형성됐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뭔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분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의 내용,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들의 생활과 밀접한 거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터에 뭘 지를 건지, 학교에다 급식비를 얼마 지원할 건지, 복지비를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라는 거예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한테는요, 이런 게 중요하니까 참여해라가 하니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자신들의 문제를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의 참여, 보통 시민, 주민 뭐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하는데 주민 참여와 관련해서는 시민 참여 이런 말보다 주민 참여란 말을 더 많이 써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민들의 직접 참여는 아무래도 지역사회에서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국가적 문제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머리띠 메고 저기 서울의 광화문까지 갈 생각은 없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우리들의 삶과도. 근데 그건 가지 않아요. 근데 우리 뒤 공터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그러면 머리띠 메고 서구청 앞에 온단 말이죠. 우리 집에 뒤에 주차장 만드는 게 더 시급한 문제인가요? 아니면 남북 문제가 더 시급한 문제인가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남북 문제가 더 시급하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내 피부에 와닿는 느낌이에요. 피부에 와닿는 느낌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내 피부에 와닿는 문제로 사람들은 직접 참여를 할 수 있고 그런 거는 지역사회에서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참여와 관련돼서는 시민 참여라는 말도 가끔 쓰지만 주민 참여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더 많이 쓰게 되는 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 거죠. 어쨌든 주민자치의 핵심은요. 자기결정권이에요. 내 삶의 문제는 내가 결정하겠다.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주민결정권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시간이 별로 없어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내 삶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결정했다고 지역에서 이루어진 조그만 문제들을 결정하는 것. 근데 여러분들의 삶과 관련된 문제는 여러분들 광주 서구에만 해당되지 않죠. 지금 전 세계는 글로벌화돼서 여러분들의 생활 하나하나는 전 세계적인 문제와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광주 서구만 독자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할 수 있는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주냐면 92년도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사람들이 한 7만여 명의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 특히 두 가지 문제예요. 하나는 환경이 파괴되는 문제, 그리고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는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류가 공멸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 때문에 모였거든요. 그런데 이 위기감 때문에 7만여 명이나 되는 정부 대표자, 우리나라도 정부 대표가 파견됐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다가 몇 가지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리우 선언 이런 이름으로 나오고 의제 20일 이런 이름으로도 나왔는데
그때 그 합의된 내용을 한마디로 함축한 슬로건이 전 세계를 유행처럼 퍼지기 시작했는데 그게 Think Globally, Act Locally라고 하는 말이에요.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환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걸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생각은 지구적으로 하고 실천은 지역적으로 해라 이렇게 단순하게 번역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말은즉슨 맞긴 맞는데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는 얘기예요. 사실 이때 사람들의 고민, 이때 사람들이 합의한 내용을 종합해가지고 이 말은 좀 의역을 해야지 그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은 그런 전 세계인들이 합의했던 그 말은 뭐냐면은 네가 이 세상에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그러면 너희가 사는 지역에서 너희가 해결할 수 있는 일부터 참여해서 해결해. 이런 의미를 지닌 말인 거죠. 즉, 우리가 지역에서 서구에서 주민자치를 위해서 참여하고 뭘 하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결코 그냥 서구에서 우리끼리 알아가지고 우리끼리만 모여가지고 폐쇄적으로 뭘 잘해보겠다 이런 게 아니라 서구에서, 아니 양동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옆에 동네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서구에서 벌어지고 광산구 북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역에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과정들이 모여질 때 전 세계적인 그런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합의인 거예요. 즉 인류의 공멸을 막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들이 지역사회에 조그만 일부터 참여를 하는 것이라고 합의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이 그럼 그 방향성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몇 가지 슬라이드를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아는 얘기인데 한번 같이 한번 봐봐요. 말이 좀 버벅거리네요. 이게 지금 박알가서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보면 이게 지구의 사진이잖아요. 인공위성에서 실제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이렇게 몇 개를 찍어서 붙여놓은 거로 보이는데 밝은 데와 어두운 지역이 있죠. 저녁에 찍은 거예요. 밝은 지역과 어두운 지역이 있어요. 밝은 지역과 어두운 지역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느끼실 수 있으신가요? 예? 네? 밝은 지역은 부자? 잘 사는 나라? 도시? 예, 뭐 그럴 수 있는데요. 도시까지 나타낼 만큼 지도가 크진 않아요. 보시면은 유럽, 서유럽이죠. 영국이죠. 그렇죠? 여기 우리나라 봐요. 남쪽, 북쪽, 일본. 빛이 밝은 쪽은 잘하는 나라들이에요. 빛이 어두운 곳은 다 못 사는 나라들이에요. 세상의 환경 문제는요, 자원을 얼마나 소비하는 거와 직결된 문제죠. 누가 더 에너지 자원을 많이 소비하죠? 잘 사는 나라들이죠. 못 사는 나라들은 이거는 환경 문제이기도 하고 빈부격차의 문제이기도 해요. 이 사진은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이게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도 몇 초마다 한 명씩 아이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기사 같은 거 가끔 보시죠. 이건 극단적인 얘기가 제가 표현한 게 아니에요. 그냥 현실 그대로를 보여주는 사진이에요. 환경 문제, 자원의 소비 문제 이렇게 제가 이 핸드폰을 한지 이제 3년째 되게 됐는데요. 3년째가 되니까 핸드폰 성능이 확 떨어져 버려요. 그 전에 쓰던 핸드폰은 제가 만 5년을 썼어요. 근데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만 3년이 지나니까 계속 전화가 와요. 새로운 걸로 공짜로 바꿔주겠다고. 근데 그게 어떤 의미예요? 계속 자원을 낭비하는 거예요. 계속 낭비하는 거예요. 환경 문제도 사실 그런 것과 관련이 있죠. 제가 화가 나가지고 항의 전화를 걸었어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있지. 이렇게 반환경적으로 이렇게 자꾸 전화를 시대고. 자, 여기까지 설명하기는 좀 그래요. 우리나라 문제로 들어가서 봐도요. 요즘에 청년들의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고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죠. 예, 아마 여러분 자녀 중에 그런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피부로 체감하실 수 있을 거고, 저는 저렇게 결혼을 늦게 해가지고 애가 아직 고딩이라서 아직 잘 체험을 못해요, 솔직히. 근데 통계적으로 볼 때 굉장히 심각해요. 우리가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는 이런 책 있잖아요. 100명이 사는 마을이고 청년이 10명이 있단 말이에요.
10명의 청년들이 다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10명의 청년들이 뭘 할까요?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먹고 살 수 있을까? 10명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재밌는 일은 10명 중에 1명은 반드시 좋은 회사에 정규직으로 취직이 돼요. 진짜 통계적으로 그래요. 10%도 안 돼요. 상장된 회사에 정규직으로 취직된 사람은요, 10%도 안 돼요. 통계적으로. 10명 중에 1명은 좋은 회사에 취직한단 말이에요. 정규직으로. 이건 뭘 의미해요? 청년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어떻게 같이 먹고 살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10명 중 그 1명에 내가 포함되기 위해서 자기를 무한 경쟁에 집어넣죠. 모든 걸 희생하면서라도 그 1명이 되기 위해서. 하지만 언제나 위너는 1명만 되고 9명은 루저가 되는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죠. 그렇지 않나요? 네. 얼마 전에 청소년들의 폭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이슈가 됐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때 되니까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폭력을 행한 청소년들을 엄하게 더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한 여론이 비등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제가 기성세대라는 생각은 못했는데 어느덧 저는 원하지 않았지만 50대 중반이 됐어요. 기성세대가 된 거죠. 최소한 이 사회의 어른이 됐다고 하는 것은요. 지금 이 세상이 이 사회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과연 걔네들이 잘못한 걸까요?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공부 잘하라고 맨날 얘기하죠. 공부 잘하는 얘기는 뭐예요? 친구와의 경쟁에서 이기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계속 아이들에게 경쟁에서 이기라고 강요했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는 성적으로 이기죠. 공부 못하는 애들은 뭐로 이겨야 돼요? 힘으로라도 이겨야 되죠. 물론 그 행위를 제가 비유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요. 그렇게 하도록 만든 사회를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누가 애들한테 친구와의 경쟁에서 무조건 이겨야 되냐고 누가 강요했냐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을 만들었냐고요. 왜 우리들의 잘못을 아이들한테만 다 넘기냐고요. 그 아이들이 만약에 강한 처벌을 받아서 전과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전과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걔네들한테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정말 그렇게 해야지 우리 어른들의 속이 편할까요? 저는 그것도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어요, 이미. 그리고 2020년 이후가 되면 초초고령사회, 영국과 일본과 더불어서 세계에서 제일 고령화된 사회로 나아간대요. 그리고 고령화되는 속도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전 세계 1위예요. 그렇게 급속하게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그 고령사회로 진입한다고 할 때 언론이나 정부에서는 주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생산할 인구는 줄어드는데 부양해야 될 인구가 늘어난다. 사회가 큰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큰일이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런 논리는 동의하지 않아요. 우리가 고령사회로 초고령사회로 초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 사회가 빈곤사회로 가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실제로 보건사회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 가구의 40% 이상이 빈곤 가구래요. 특히 독거노인 가구, 혼자 사는 노인 가구의 70% 이상이 빈곤 가구래요. 가구가 노인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는 건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빈곤 가구가 늘어나는 거고, 즉 우리 사회가 점점 빈곤한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 소수의 빈곤과 여유와 다수의 빈곤으로 구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80년대는요, 60대 40의 사회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2000년, 90년대 들어오면서 80대 20의 사회라고 그랬어요. 좀 위에는 좀 여유 있게 사는 사람과 좀 가난한 사람들의 비율이 80대 20의 사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몇 년 전에 미국의 월가 금융위기 때 월가 공원을 점유하는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미국에. 그때 사람들이 어떤 팻말을 들고 나온지 아세요? 우리가 99%다 이런 팻말을 들고 나왔어요. 이제는 우리 사회가 99대 1의 사회로 가요. 마찬가지예요. 그 1% 노후에 우리가 쾌적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싶죠? 왜? 지금 필요한 만큼만 벌면 만족하나요? 아니죠. 더 벌고 싶죠? 지금 필요한 것보다. 왜? 노후에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져 줄 거라는 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죠. 사회가 책임져 줄 거라는 걸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다 자기가 알아가 준비해 준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많이 벌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많이 벌기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해야 돼요. 예?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모든 걸 희생해야 돼요. 우리는 희생하기 위해서 태어나고 사나요? 경쟁하기 위해서 태어나고 사나요? 도대체 왜 사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미래를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우리는 모든 걸 희생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정상적으로 살아간다는 거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지극히 이기주의적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요. 저는 관계망의 파괴라고 생각을 해요. 관계망의 파괴. 즉 예전에는요. 콩 한 쪽이 있어 나눠먹는 문화가 있었잖아요. 공동체적인 문화가. 나도 힘들어. 근데 옆에 사람도 힘들잖아요. 그럼 같이 껴안고 울기라도 같이 울었죠.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각자 도생의 사회가 왔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옆에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해도 나도 힘든데 뭐 네가 힘든 거까지 내가 어떻게 신경 써 이런 사이가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넘어섰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이냐면은 만인에 의한 만인의 경쟁 사회로 진입했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옆에 사람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 근데 옆에 있는 힘들어하는 사람이 혹이라도 내가 필요한 걸 뭘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뺏는 것. 그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이가 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 과장인가요? 얼마 전에 서울의 화곡동 쪽에서 장애아동 학교 만들려고 할 때 반대하는 거 보셨죠? 그게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거기 지역에 사는 사람들만 다 이기적이라서 그런가요? 혹시 여러분들 지역에 그런 게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안 그럴까요? 아마 그럴 확률이 좀 높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특별히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렇게 변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으로만 살아가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 환경 문제든 빈곤의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는 사실 다 저는 그런 관계망이 파괴라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경쟁해서 이기라고 옛날 강조하죠. 하지만 청년들이 얘기하듯이 경쟁도 똑같은 출발선상에 사는 것도 아니에요. 금수저, 옥수저, 흑수저로 나뉘어서 경쟁이 잘 안 되는 사회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제가 이런 것들 딱 뻔히 아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가 행복한지 하는 거예요. 나는 행복할지 몰라요. 나이가 들어. 기성세가 됐으니까. 그런데 나만 잘 살면 되는 건가요? 여러분들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내 자녀들이 있잖아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저는 나름대로 하고 싶은 일 하고 살았으니까 행복하게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 애가 있단 말이에요. 결혼을 하고. 제 세계관이 팍 바뀐 결정적인 계기가 결혼한 것보다 애를 낳고 애가 생기면서 사실 그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애가 살아갈 10년 후의 사회, 10년 후의 세상, 20년 후의 세상 어떤 모습일까? 상상하니까 끔찍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행복하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많은 문제들을 지금 우리 사회 문제들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단기적인 처방들만 계속 내리고 있는데 저는 우려가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결국은 이 담을 넘어서 새로운 세상에서 좀 살고 싶은 욕구들이 있는데 그런 단기적인 처방들은 혹시 이 담벼를 넘어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다리에 이 나무들을 뽀개가지고 당장 춥다고 모닥불을 떼고 있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이 최고로 선한 것이다. 선의의 경쟁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유일한 동력이다, 힘이다. 뭐 이렇게 교육받았죠. 그런 교육을 한마디로 압축한 게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 압축한 게 아니라 그런 논리가 어디서부터 나왔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혹시 진화론과 관련된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아마 학교에서 많이 배우셨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진화를 연구한 학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생물이 진화하는가를 연구하다가 그 진화의 개념 중에 핵심적으로 하나 제시한 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적자생존의 논리예요. 그 환경에 적절히 잘 적응하는 생물 종들은
자기 후손을 남기고 번영을 하는데 적절히 적응하지 못한 종들은 도태한다는 거예요. 경쟁에서 지면 도태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이 사람이 진화론에서 발견을 한 거죠. 이게 사회적으로 넘어오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걸 해석했냐면은 그래 돈 많은 놈이 돈 많고 가난한 놈은 지질이 가난하게 사는 거 어쩔 수가 없어. 이건 자연의 법칙이야. 권력 있는 놈은 권력 있는 대로 살고 권력 없는 놈은 그 권력 있는 사람 밑에서 빌빌대고 사는 거 그거 어쩔 수 없어. 그것은 자연의 법칙이니까 이런 논리를 우리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학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 이 책의 이름은 교과서에서부터 우리가 배워왔지만 정작 그것과 다른 자연의 법칙을 연구했던 크로포트킨이라는 사람의 이름이나 이 사람이 쓴 책의 이름은 우리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저도 나름 우리 사회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학교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한 10여 년 전에 제 후배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이 크로포트킨이라는 사람도 찰스 다윈과 비슷하게 생물학적인 연구를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발견한 것은 찰스 다윈이 발견한 것과는 사뭇 달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랐냐면 이 사람이 발견한 것은 어떤 생물종이 번성하고 발전하는 걸 보니까 어떤 종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부족, 상부상조하는 관계망을 통해서 자기 종을 번성시키고 발전하더라. 이걸 발견한 거죠. 뭐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건 개미 같은 거죠. 개미 아시죠? 개미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상호 협동하는 그런 역할 분담과 구조를 통해서 자기 종을 인류보다 이 땅에서 산 지가 더 오래됐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농담삼아 그렇게 하죠. 소유권 점유소송이라고 아시죠? 아마 인류와 개미가 법정에서 소유권 점유소송을 벌이면 인류가 질 거라고. 개미한테 땅을 다 내주고 도망가야 될 거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이 땅에서 살아올 수 있었다는 거죠. 자기 종을 번영시키면서. 즉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경쟁만이 우리 사회를 발전시킨다고 하는 그런 환상,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보여드린 것 같이 경쟁으로 인해 경쟁 만능주의에 의해서 벌어진 이 세상의 모습이 문제가 많다고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은 세상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간 사회의 발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상호 경쟁보다는 상호 부족. 서로 어떻게 하면 서로 도와가면서 우리 사회를 더불어 같이 살 수 있을 것인가로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가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은 모르겠고 저는 그 사회에 우리 애를 남겨두고 죽는다는 게 너무 끔찍해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배들이 다 계시잖아요. 30년 전에 우리가 살던 지역과 지금의 지역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게 상상이 되는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그게 과연 바람직한 변화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각종 문명은 굉장히 발달해서 편리하게 쓰는데 과연 그게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안심하고 두고 갈 수 있을 정도 그런 사이로 갔는지 30년 전이 더 안심해 할 수 있었는지 지금이 더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나아가는 세상이 문제라고 한다면 이제는 사회가 발전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변화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마을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누가 마을이라는 정책을 채택해서가 아니라 이것도 전 세계적으로 커뮤니티에 대한 강조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 시작한 거죠. 마을은요, 길게 설명할 시간은 없으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을은요, 커뮤니티, 즉 공동체라는 개념이에요. 마을과 공동체는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마을 그러면은 이렇게 통보다 작은 이렇게 행정구역, 작은 지역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 경우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과거 철학에서는 그래요. 이렇게 윗마을, 아랫마을이 지리적으로도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마을은 공동체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을은 요즘에 마을 만들기, 마을 사업 이런 게 유행한다고 하는 것은 공동체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유행하고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요즘 마을 사업 많이 하죠. 서구에서도.
마을 만들기 이런 거 많이 하는 이게 다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마을 만들기를 한다 이거는요 어떻게 뭐 주거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주거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 아니라 그거는 수단인 거예요. 그런 수단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지역에 살아가는 이웃들이 공동체적인 관계를 맺을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 목표가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가장 핵심적으로 어떤 학자가 분류한 얘기하면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 간의 긴밀한 관계망을 형성할 것인가.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뭐 필요하면 이게 돈도 좀 빌릴 수 있고, 뭐 아쉬울 때 같이 부탁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관계망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는 이웃이야. 우리는 같은 주민이야. 이런 공동의 유대감을 어떻게 가지게 할 것인가. 그것도 전통적으로 공동체는 이 두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최근에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많은 공동체 활동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공동체를 만드는데요. 우리가 몇백 년 동안 공동체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아이고. 몇백 년 동안 공동체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공동체적으로 변하지 않으니까 결국 공동체도 못 만들겠다. 안 만들어지더라. 이런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 공동체주의자들이 많이 강조하는 게 개방성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우리들의 공동체 하나를 폐쇄적으로 하나를 만드냐 두 개를 만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동선을 어떻게 실현하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으면 결국 공동체가 만들어지지 않더라고 하는 성찰을 한 거고요. 두 번째 성찰은 뭐냐면 요즘에 정책적으로 공동체 사업에 대한 마을 만들기 사업에 재정 지원 많이 하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좀 유념할 필요가 있는데 이분들이 얘기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성찰은 이거예요. 공동체를 만드는 게 목적이라면 그 수단과 방법도 공동체에 적여야 한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만드는 게 목적인데 빨리 만들고 싶어서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싶어서 공동체적이지 않은 방법을 사용했더니 결국 공동체는 안 만들어지더라 하는 게 이분들의 반성이에요. 그래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 간의 평등하고 민주적인 상호작용이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부상조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 것이냐. 첫 번째.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그런 공동체적인 관계를 확장시켜낼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공동체 마을 운동을 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목표라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보세요. 우리가 시민들이 자치를 한다고 할 때 시민들의 자치에 필요한 역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역량을 훈련받을 필요가 있는데 상부상조하는 그런 것들을 실천하고 민족의 의사결정을 하고 평등한 관계로 함께 일하는 것. 여러분들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은요. 아무리 과제가 어려워도 혼자 하는 게 제일 쉬워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은 뭐냐? 과제가 아무리 쉬워도 함께 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렇지 않나요? 세상에 내 맘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심지어 제 아내도 제 맘 같지 않고요. 제 자식도 제 맘 같지 않아요. 세상에 내 맘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함께 한다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공동체 만드는 게 그래서 사실 어려운 건데 이런 것들 이렇게 함께 하는 것들 이런 능력을 기르는 게 필요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능력을 기르는 거는 유명한 강사님을 모셔서 한 100시간 정도 강의를 들으면 그런 능력이 생길까요? 우리가 그런 걸 몰라서 못하나요? 그게 아니라 이런 능력은 이런 시민들의 자치 능력, 시민들의 능력은 체험을 통해서 해봐야 돼요. 경험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한번 평가해보고 다시 또 한번 해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런 능력, 역량들은 강화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교육이라고 하지 않고 훈련이라고 해요. 왜 훈련이라고 하냐면은 단순히 머리에 정보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우리들의 일상적인 생활 패턴 뭐 이런 것들을 바꿔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훈련이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여러분들 혹시 군대에 갔다가 휴가 나온 요즘에는 다 비슷한 약간 좀 다른 옷 옛날에
카키색 옷 입은 군인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짝대기 하나 붙이고 휴가 나온 군인 보면 뭔가 촌스럽죠. 그렇죠? 막 헐렁헐렁하고. 근데 짝대기 4개 붙이고 나온 군인 보면 뭔가 옷하고 딱 맞는 것 같죠. 그렇지 않나요? 또 그렇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처음에 이거 붙인 사람은 짝대기 하나 붙인 사람은 군인으로서 아직은 뭔가 좀 이렇게 어설픈 거예요. 근데 4개 붙인 사람은 오래 군대에서 짬밥을 오래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군인이 된 그러니까 체형적으로도 군인으로 변한 거 아는 거예요. 옷을 맞췄던 어떤 간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저는 훈련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동체는 바로 그런 것들을 공동체에서 우리가 실험, 완벽한 공동체는 아니더라도 그런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활동의 경험 속에서 이런 민주 시민으로서 자치의 능력을 우리는 훈련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는 점에서 공동체와 자치는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아까 또 하나는 지향이에요. 우리가 자치를 하려고 하는 것, 참여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것, 결국 어떤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거냐? 공동체적인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야, 네가 참여해서 하려고 한 게 뭐야? 말로 설명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어떤 공동체적인 활동을 한다고 한다면은 사람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야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데는요, 이렇게 맛을 봐야 된다고 항상 얘기를 해요. 맛을 봐야 된다. 맛을 보지 않으면 참여하기 힘들다. 참여해서 뭘 했더니 이게 정말 좋더라고 하는 걸 체험적으로 느껴야 되는 거죠. 공동체 활동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을 만들기 사업할 때요, 성과는 얼마나 예쁘게 뭘 만들었냐가 아니에요. 참여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함께하는 게 좋았어. 이 사람들과 함께라면 또 한번 다른 일도 해보고 싶어. 이런 생각을 갖게 했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성과를 낸 거고, 아무리 예쁘게 화단도 만들고 벽화를 그리더라도 이제 이 사람들하고 더 이상 이거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면은 실패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한 10분 남았잖아요. 이게 제가 사실은 원래는 요까지의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막 하려고 준비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주민자치나 마을자치와 관련해서 최근에 정부 정책이 크게 혁신적인 정책이 하나 발표된 게 들어보셨죠? 네. 혁신읍면동 계획이라고.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연관이 깊어서 그걸 잠깐 소개하는 걸로 좀 바꿨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 어저께 수정한 발표 자료예요. 그 전에 보낸 거하고 굉장히 많이 바꿨는데, 제가 말을 너무 빨리 했죠. 예. 제가 생각해 너무 막 빨리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시간 반짜리를 1시간 만에 끝내려고 하니까 제가 딴 거는 잘 못해도 시간에 칼같이 맞춰 끝내는 거 하려고 무진장에 애를 쓰는 편이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육할 때 강의의 질에 대해서는 실패할 수 있어도, 강의 내용에 실패할 수 있어도 시간 조절에 실패하는 건 용서할 수 없다. 이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질질 끄는 것보다 시간 맞춰 딱 끝내는 게 좋잖아요. 예. 짧게 말씀드리면요. 어쨌든 발표를 혁신읍면동 정책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행정에 혁신한 주민자치 혁신안을 다루고 있는데,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내용은 자세히는 잘 모르시죠? 아직 아마 공무원분들은 아마 좀 아실 텐데 주민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것도 아직 확정된 거라고 보기 힘든데 대충의 흐름만 보실 수 있어요.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청와대에서 발표할 때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준 건데, 그림은 좀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리는 건데 이건 좀 어려워서 말로 설명을 하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행정혁신하는 동사무소를 행정중심보다는 복지, 보건 이런 것 중심으로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겠다, 이런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재밌는 게 있는데, 읍면동장을 공무원 또는 외부 민간인 중에 공개 모집해서 주민들이 선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시범 실시를 하겠다라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원래 이거는 전에부터 가능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 되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된 게 광주 광산구에서 동이 합쳐져 대동이 된 곳에서 딱 한 번 공무원 중에 자기가 거기 동장을 하겠다고 신청하는 사람들 중에 주민들이 선출해서 동장을 뽑으신 데가 광산구에 한 군데 있고, 여러분 옆에 동네, 그리고 민간인 중에서 동장으로
채용된 경우는 딱 한 건 서울시 금천구 독산 사동에 동장 딱 한 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좀 확대해서 시범실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일할 파트너를 여러분들이 정하기도 한 시범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도 행정 핵심은 아니지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은 기존의 읍면동은요 예산 편성권이 없어요. 여러분 동에는 예산 편성권은 서구청의 과, 실, 무슨 과, 무슨 소 여기만 있었어요. 예산 편성권이 있고 없고는 굉장히 중요해요. 권한 문제와 관련돼서 중요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있는 동사무소에서 여러분들이 지역의 동에서 무슨 일을 하고 싶잖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예산으로 편성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행정자치과, 자치행정과 이런 게 있나요? 그런 데에서 대충 이렇게 물론 이제 의견을 수렴하겠지만 어느 정도 예산을 거기서 책정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의 권한이 그쪽에 있는 거죠. 근데 읍면동에서 예산을 우리 동에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테니까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처음에 물론 그게 100% 다 통과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고 하는 것. 읍면동에서 편성할 때 동장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겠어요? 여러분들하고 상의하겠죠. 그건 굉장히 행정은요. 행정에서 예산은 처음이자 끝이에요. 예산이 동반되지 않는 행정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하고요. 청사를 리모델링 하겠다. 주민들의 뜻에 맞게 이런 거 있고 난 넘어갔는데 주민자치혁신안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있죠. 주민자치위원분 계세요? 예, 주민자치위원분 계실 건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없어져요. 대신에 주민자치회로 대체가 됐는데 이 주민자치회의 그 권한을 크게 4가지로 잡았어요. 마을계획 수립,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제 주도 2가지는요. 사실 거의 지금 하던 것과 비슷해요. 물론 약간 달라진 건 있지만 저는 이 2가지가 굉장히 큰 차이라고 보고 있어요. 마을계획 수립, 여러분들 마을계획 수립하는 활동했죠. 비전 만들기 같은 거 하셨잖아요. 그렇죠? 하고 계시죠? 근데 만들려면 뭐예요? 만들려면 그냥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슨 정식 계획도 아니잖아요. 행정에서 만들려고 막 여러분들한테 꼬셨잖아요. 근데 만들어 둔다고 해서 그게 다 실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식적인 권한이 아니에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마을 계획의 권한을 주겠다고 하는 건 뭘 의미하냐면은 그것을 주민들이 만든 계획을 그 지역의 공식적인 계획으로 인정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건 또 한 가지 또 다른 의미가 포함이 돼요. 그것을 집행하는 것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제 이게 따로따로 놀고 있잖아요. 지역에서. 그런데 왜 그러냐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왜 주민참여예산제를 주민참여위원들이 하도록 하지 않냐 하면은 기존의 주민참여자치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개방적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민들의 대표성을 갖을 수 없는 방식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주민자치위원들에게 모든 권한을 막 집중해야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았던 거죠. 근데 이렇게 주민자치를 주민들의 좀 개방적으로 주민들의 대표성 있는 방식으로 구성한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모든 활동의 거점, 지역 활동의 거점을 주민자치회로 둘 수 있고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자치회에서 주도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세운 마을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일정 정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죠.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아무튼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주민들 지역사회 여러분들이 이 자치분권 대학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역사회의 리더라고 볼 수 있는데 리더라고 하는 게 무슨 회장 이런 거 맡아서 리더가 아니라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리더라고 봐요. 그분들이 주민자치로 바뀌고 안 바뀌고 관계없이 사실 우리 사회의 주민자치, 마을자치 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과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정책과 관계없이. 그건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참여해서 뭘 할 수 있도록 할까? 특히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 제가 보면은 이렇게 주민자치위원 중에 한 반 정도는 한 달에 한 번만 주민자치센터에 와요. 회의하러. 그렇죠? 그래가지고 뭘 할 수가 없어요. 모르잖아요. 동네가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니까 공무원은 매일 오니까 공무원 다 알잖아요. 근데 공무원이 시키는 대로 결정하는 대로 거수기 역할만 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동네에서 뭐 하는 활동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위원회 뭐 주민자치를 바뀌더라도 주민자치를 운영하기 위한 위원회를 만들 텐데 그것도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이름이 붙을 텐데 이 위원회 구성을 보다 개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끼리가 아니라 보다 많은 주민들이 보다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해서 진짜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자치 사업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 세 가지는 지역사회 리더들에게 주민자치에 도입이 되든 말든 상관없이 여전히 중요한 과제이고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는 제가 주민자치회를 좀 대표성 있게 만드는 방법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주 정책하고 직접적 관련이 아니라 제 생각이니까 오늘은 여기 그냥 설명하지 않고 그냥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것도 꼭 강조하고 싶거든요. 예, 불이 나게 10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